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인증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61조 부동산 거래 정보망 나갈 차례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일단은 이 거래 정보망 운용도가 지금 우리 현재 기초인문서이기 때문에 없거든요. 근데 정보망 이용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거든요. 자, 우리 광명에 사시는 갑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러자 이 A가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죠. 이 정보망에다 물건을 공개를 합니다. 과천에 사시는 을이에요. 이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 개업공사 B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B 개업공사 역시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에 들어가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4개를 골라냈어요. 이렇게. 통상 실무적으로요, 물건의 소개는 3, 4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게 우리 정설로 돼 있거든요. 근데 단언컨대요, 물건 4개 소개해갖고 거래가 성사되잖아요. 무지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님이 요즘은 물건을 다 보죠. 기본 한 10개, 7, 8개는 기본이고요. 어쨌든 이제 한 달, 2달 계속 끌고 다니면서 동네 물건 다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손님들은 일단 실무적으로 버려라 하는 게 정설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제 끝까지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한두 달 계속 끌고 다니는 손님은요, 나중에 꼭 속색입니다. 계약을 시켜도.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정설이에요. 일단은. 자, 그럼 이제 3, 4개 정도 이제 소개하는 게 적당한데, 3, 4개 골라서 여기서 이제 4개를 골라서 이 중에 선택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을이 4번을 선택했는데, 4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소유의 아파트였죠. 그리고 A 개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B 개업공사는 A 개업공사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러면 A도 역시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거래하자고 합니다. 조건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A가 B한테 다시 연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둘이 만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이 성사가 됐으면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을,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물건 삭제하라고 지체 없이 A가 계약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의 마지막 절차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계약 사실 통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여기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통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래된 물건이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허위 물건 공개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업무 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시스템 운영도를 다 봤더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했죠. 다음에 개업공사가 물건을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개업공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있네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개공 상호간 정보 교환 시스템이므로 우리는 이 정보망이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인터넷 열어보게 되면 매물 정보 사이트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다음 부동산, 또 직모, 다모, 피터팬의 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것은 정보망이 아니에요. 다 매물 정보 사이트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망은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거래정보 사업자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유일하게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 협회에서 한방이라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한방. 이것이 유일한 우리 법이 정하는 이제 정보망입니다. 이게. 이 한방이 뭐냐면, 말이 참 그런데, 이게 이제 브랜드명이 좀 그런데,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방이고, 탤런트 그저 이시영 양인가요? 이시영 양이 한 방을 광고했었죠. 일단은 전에는 이게 탱크 2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랜 이렇게 바뀌었다가 한 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다. 유일하게 이게.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방을 지역별로 쓰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설 정보망, 그러니까 이 우리 개혁공사 단체를 구성하죠. 단체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모임을 형성해요. 친목회를 해가지고 회원 중개업소들끼리 서로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회원단체가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개혁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정보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사설 정보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설 정보망으로서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 게 뭐 L 브랜드가 이제 L로 시작되는 게 있고요. 뭐 T로 시작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사설 정보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방하고 시스템이 비슷하긴 한데 이 사설 정보망이 조금 한방보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역별로 이렇게 사설 정보망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거래업무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설 정보망 운영했다 해서 이거는 우리 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 부분은 우리가 타치 못하고 있는 거죠. 타치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친목단체, 이 개혁공사의 단체가 신규 진입을 막는다든가 또는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사 거래할 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돼요.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고,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말미암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만약에 이 개혁공사의 단체나 구성개혁공사가 시정조치나 또는 과징금을 맞았잖아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맞게 되면 이때는 우리 등록관청은요, 이 개혁공사에게 요것을 이유로 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이유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에 2번 이상 받았잖아요. 그럼 등록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의무적 등록 취소,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개혁공사의 단체에 대한 부분만 현재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지, 다음에 사설 정보망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규제가 우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9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94년도 기억나세요? 인터넷 천리안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꾹 눌러놓고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쓰는 시대였고, 꾹 눌러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야지 인터넷이 열릴까 말까 했었죠.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최첨단을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걸 지금 현재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매번 내다가 25회 시험 이후에는 지문 한 장만 냈어. 하나만 내다가 결국 이제 30회 때 다시 전면제로 출제했는데, 어쨌든 현재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지행에서 개정한 부분인데, 금지행에서 만약에 이 개혁공사의 단체가 만약에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나아가서 그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중개를 이제 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금지 행위로 지금 신설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만 일단 규제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 법상 규제 근거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규정이, 거래업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우리 법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다 해서 이거 위법이 전혀 아니란 얘기죠. 뭐하러 그럼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애써서 지정받으면요,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상 이제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이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는 해 두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하니까 정보망이라는 거 이거다, 바로 해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정보망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나왔었냐면 중개인의 업무지역 제한.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을 제한받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다만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망, 뭘 얘기하는 거다? 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혁공사는 전속중개약 후 7일 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거기서 나오는 정보망도 바로 이 한방을 얘기하는 거다. 사설 정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점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사설 정보망을 쓰든 한방을 쓰든 이제 실무에서는요, 어쨌든 정보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보망에서 모든 게 다 지원되거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뭐 그타 이제 현금영수증 발행 이런 게 모두 다 지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방은 현재 회원인 개업공사에 대해서 무료로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사설 정보망은 이제 회원 가입비 한 100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월 회비가 한 33,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이제 매월 납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부분만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정보망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우리가 실제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24조에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거래정보 사업자. 자, 그럼 이제 규제, 그 부동산 거래정보 정보망. 그래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 62쪽을 보시면 맨 위에 거래정보 사업자 그래가지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랬죠? 이러고 거기 밑에 부충학습 있잖아요. 그 부충학습 부분이 우리 법 24조 1항 조문이에요. 잠깐 읽어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으시고요. 개업공사 사무관 밑줄 그으시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자가 거래정보 사업자죠. 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일단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정권자는 당연히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죠. 이자고요. 이자가 일정 수 이상의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거 바꿔냈을 때 추업스럽지만 일단은 알아봐야 된다.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정 절차는 그 밑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부가통신사업자고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 운영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된다. 첫 번째. 다음. 여기 회원으로 개업공사가요 500명 이상으로 가입 이용 신청이 돼 있어야 됩니다.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분산 요건이라는데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예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숫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5, 2, 3.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아니에요. 기사가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역시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서버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이거. 물건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이게 지정 요건 5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 보이고요. 숫자만 단지 나중에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요건 갖췄잖아요. 그럼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일단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류를 쭉 내는데 서류는 후일 이제 더 하기로 하고요. 지정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된 거예요. 이제 지정서까지 나가면 지정이 된 건데 이거 처리기한 있겠죠. 처리기한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에요. 원래 행정기관 업무 처리는 7일, 10일, 15일, 14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30일로 줬어요. 왜 그러냐면 지정권자가 지금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에요.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30일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30일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유일한 30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실무 쪽에서 더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30일 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을 얻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운영규정 승인은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럼 운영규정이 뭐냐 하면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망에다 물건 어떻게 등록, 가입하는지, 다음에 회비는 어떻게 되는지, 거리정보사업자 개혁공사의 권리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정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데 요것도 기한이 있어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내에 받아줘야 됩니다. 3개월 내에.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받게 돼 있고 이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보망 설치 운영은 역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절차는 33, 1년으로 일단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절차를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거리정보 사업자와 개혁공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잠깐 보면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는요. 개업 공인인계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됩니다.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물건 공개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산물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개업공사를 따라 차별 공개도 금지예요. A한테는 공개해주고 B한테는 공개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업공인인계사는요. 이 정보망에 물건 공개할 때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 공개 당연히 금지고요.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개혁공사의 의무였고요. 만약에 거리정보 사업자가 이 부분을 위반했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하면 지정 취소에다가 1년 이하의 징역사예요, 이거. 그 다음에 개공이 만약에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의무에 대한 사항 여기까지 다 봤고요. 정보망을 통한 거래 성립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 교재 64쪽에 있네요. 현재 그래서 있는데 저게 바로 저 그림입니다. 64쪽에 있는 그림이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거리정보망,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감만 일단 좀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기계약과 부동산 거래용을 다 봤죠? 이제 65조 개업공인인계사의 의무 및 책임 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공 등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매 파트별로 모두 출제된다 보면 돼요. 먼저 이제 기본 의무라고 우리 교재에 돼 있잖아요. 기본 의무라고 돼 있는데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예요. 자, 그래서 65쪽에 그 1번 공정한 업무 처리 등의 의무 있죠. 이게 우리 법 29조 제1항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인계사 및 소속 공인인계사는 밑줄이죠.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의 밑줄이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게 우리 법 29조 제1항 조문이에요. 자, 그럼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할 것. 두 가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는요. 개업 공인인계사 및 소속 공인인계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 둘은 품위 유지해야 되고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개업 종사 중에 누가 빠진 거예요? 중개? 보조원. 보조원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품위 안 지켜도 됩니다.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이요.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이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소공은 품위 지켜야 돼요.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도 발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품위라는 게 뭐냐?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합니다. 품격과 위엄.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해요. 이게 바로 품위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과연 그럼 개업공사가 품위를 안 지키면 이게 제재가 가능한가? 우리 법상.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게.
품위란 말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일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개공이 품위를 안 지키면은 명문으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개공이 품위를 안 지키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안 지키면 개공 업무정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출근하면서 셀파책지 찍고 출입 입구 출근했어요. 품위 안 지킨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을까? 그 예를 찾아보기가 극히 힘들긴 한데, 국토부 유권 해석을 보면요, 품위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찾아보기는 참 힘든데,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중개업법 시절이었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서 말이에요, 도박을 하다 걸린 거예요. 중개사무소에서. 그래가지고 도박죄로다가 우리 개업공사가 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격사유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도박죄 벌금은 결격이 아니잖아요.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그래 결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구청 담당이. 그래가지고 도박죄 벌금을 받으니까 일단 결격을 하니까 처벌 일단 불가. 그러니까 찜찜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건기업이었죠. 건기업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도박죄 벌금으로 중개사무소에서 도박하다 걸려가지고 벌금 받았는데 우리 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거 건기업부 답변. 그거 품위 안 지킨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업무유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 외에는 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의성실에 대한 공정중개 의무가 있는데요. 이 신의성실이라는 거는 민법에도 나오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신의성실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거죠. 이른바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성실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고요. 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행 공정중개 의무를 우리는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요즘 공동중개가 많이 지금 공동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이 공동중개의 경우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봅니다. 갑의 개업공사는 A였어요. 을의 개업공사는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네요. 전형적인 이게 공동중개 모습이죠. 그럼 A는 당연히 갑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가 있죠.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그러면 이 A는 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의무가 없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말이에요. 자신 간의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공정중개하라 이랬습니다. 또 그럼 B 역시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요. 갑에 대하여도 신의성실 의무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입었어요. 이때 A는 을과는 위탁관계는 없는데 왜 손해배상 책임을 B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지느냐. 그 근거가요. 우리 대법원이 확실히 근거를 짚어줬죠. A는 을에 대하여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성실 의무를 이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다하지 못하여 권리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관계는 없는 자에게도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면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 그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공정업무 처리 등의 의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법 29조 1항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 비밀준수 의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법 29조 제2항 조문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사 등 친절하게 소속공사 중개보전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업공사 등은 공인인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사 등이란 말이 등장했죠. 그럼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 일단 쳐놓는데 전문 직업인들은요. 대다수 비밀준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적용 대상이 이건 특이하네요. 중개보조원은 전문 직업인이 아닌 것 같은데 중개보조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공 등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개보조원도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개업공사 등이라는 표현이 이제 세 번째 등장했죠, 지금. 맨 처음에 이중소속에 나왔어요. 그래서 개업공사 등은 이중소속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서 나왔죠. 결격사유자는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준수에서 나온 거죠.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보조원도 지켜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비밀준수문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 아니에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럼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고지 의무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매도인이 바로 끝낼 테니까 이걸 숨겨달라 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사실을 비밀을 지킨답시고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하면 우리는 고지 의무가 일단 먼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개업공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요. 그럼 이때는 증언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고요. 세법상 세무조사 당합니다. 그럼 이때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는 아니라는 점.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그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줘야 되니까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든 소속이나 중개보지 직을 사임하든 끝까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우리 개공께서는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애써야 됩니다. 안 알도록.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정도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제지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기초인문서이기 때문에 요령이 빠져 있는데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근데 처벌은 이제 나중에 기억할 거고 이 비밀 누설에 걸리면요.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는 말. 요거는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일단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면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개업공사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럼 이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예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이나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접해가지고 경찰서에 다녀오시면 잘 아시는데 피해자가 합의바로 그러죠. 폭행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합의서가 써지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지냐면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결국 불처벌의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의서 들어가면 절대 폭행으로 처벌 못합니다. 비밀누설죄가 그런 범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해버리면 결국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 된다라는 얘기죠.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으면 처벌 못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밀누설죄가 바로 반의사 불벌죄다. 참고로 그럼 비밀이 과연 뭐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형법에 예를 들면 비밀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본인이 비밀로 할 의사가 있어야 된대요. 객관적으로 봐서도 비밀로 할 가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래요. 일단 개념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비밀 준수 의무였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교재에 이 부분이 지금 기초인문서라 역시 빠져 있는데 우리 29조에 명문의 규정은 없는 거예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개업공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요. 일단 한번 들어만 둡니다. 용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관주의라는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요. 이거는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판례가 또는 학설이 인정하는 의무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개혁공사에게 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의 보통 평균인들이 지니는 주의력, 이걸 선관주의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개혁공사에게 왜 이 의무가 있다고 우리 판례가 해석했을까? 우리 판례는요,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럼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범위 빠져 있는데, 위임은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고 이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즉 사무처리 계약이 바로 위임 계약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시켰던가, 떼어달라고 시켰던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기거나 등기를 맡겼어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위임 계약이에요. 그럼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고, 중개는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있죠.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임인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맡은 자 아니에요? 맡긴 자는 위임인이라고 그래요. 위임인. 그래서 이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중개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유사죠. 그럼 수임인은 민법상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해야 되냐면 바로 선관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개공이 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임인이 지는 이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가 우리 개공에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봐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자가 우리 개혁공사 A를 찾아와서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이 A는,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소유자 확인 방법을 공부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등기부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자에게 신분증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민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달라고 해서 일치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 그럼 둘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로 인식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기본이다. 개공이 지니고 있는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이건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공사는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등기부와 주민증만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누구나 다 권리라면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등기, 권리증.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더 확인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나 탐문 등을 통하여 더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선관주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해요. 거래를 시킴에 있어서 매매나 또는 전세나 임대체계를 중개함에 있어서 만약에 권리증을 확인 안 한 바람에 사기를 당해버렸다. 그럼 이거는 개공에게 70~8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돈 들어가기 전에 권리증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기를 안 당하려면 권리증은 되도록이면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돈 들어가기 전에. 실무적으로 잔금 시에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확인하시는 게 일단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가 개공한테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일단은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가야 되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왔는데 우리 법 25조 1항이 거기 65쪽에 지금 1번에 확인 설명 의무라고 지금 실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거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이 규정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확인 설명 의무.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왔는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의무입니다.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에 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에요. 매수인 임차인이죠. 취득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럼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개공이 되는 거죠. 개공이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조문을 다 읽어봤는데 소공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왜 소공이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느냐? 일단 용어의 정의. 소속공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소속공사 자격정지 사유를 보게 되면요, 소속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점은 의무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개공. 소공은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쌍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한다. 그럼 이 근거자료가 뭐였느냐면 토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각종 공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제시까지만 하면 되지 이거 교부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정도는 다 교부를 하고 있죠. 일단은. 근데 교부 의무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장을 여러분 이제 들어봤고 등기사항 증명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지금 18개로 흩어져 있는 이 각종 공부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통합시켜서 발급시킨 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예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띄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눈에 다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담보 잡힌 거 이거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로 다 나오는데 이게 인터넷, 정부 인터넷 사이트 그 일사편리라는 데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 거래라든가 정부 지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놈의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 발급받기가. 그리고 정부 24시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히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불편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너무 불편해서 실무적으로는 종합증명서 잘 안 띱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국토부만 들어가도 정보 다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급까지는 안 받아요. 그래서 통상 실무적으로 이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이 정도 이제 발급받고 일단은 나머지는 국토부에 들어가고 그 자료를 쫙 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뭘 설명해 줘야 되냐?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이 뭔지 교재 볼까요? 그 교재 지금 현재 66쪽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되거든요. 암기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암기 요령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다음 순환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의 밑줄 쫙. 다음에 2번 수도, 전기가,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됩니다. 시설물의 상태 밑줄 쫙. 다음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해야 돼요. 모두 밑줄 쫙.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 시장권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의 밑줄자.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조건도 설명해줘야 돼요. 환경조건의 밑줄자.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입차권 등 중3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권리관계의 밑줄. 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밑줄 그시고, 제한에 관한 사항 할 때 제한에 밑줄 그시고,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밑줄 그시고, 다음에 9번입니다.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중개 보수에 밑줄 그시고 산출 내역에 밑줄 그시고, 그 다음 10번 중3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밑줄 그시고, 부담할 조세의 중립세율, 조세의 중립세율에 밑줄 그시고. 자,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10가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운명이자 숙명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쉽게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확인 설명사항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순서와 약간 다를 텐데 저는 법조문 순서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교재 순서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지금 뒤밖에 있는 겁니다. 먼저 뭘 설명해야 되느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때는 대장을 지시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돼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을 설명합니다. 이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제시하면서 소유자가 갑이죠. 여기 근저당 잡혀있죠. 채권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채권 처계액은 5억 8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 세 번째로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은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바로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인데, FM대로 말씀드리면 거래 예정 금액은 뭐냐면 개업공인인사가 나름대로 이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얘기해요. 이걸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개공은 공정하게 중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FM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현재 5억이다. 매도인께서는 여기 인테리어 공사 하셨답니다. 그래갖고 5억 1천에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 가가지고 현장을 본 결과 이게 인테리어는 했지만 워낙 조잡하고 험하게 써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4억 9,500 이상은 거래하기가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거래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이걸 브리핑 어떻게 하느냐. 실무적으로는 이거 시세가 지금 5억 2천이거든요. 근데 손님이 아주 매도인께서 급해가지고 5억 1천에 넣으셨다고. 응? 지금 현재 손님들 쭉 돌고 있으니까 얼른 이거 잡고 싶으면 500억 넣고 가시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시달리지 마시고 나중에 FM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는 좀 과했고,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이러죠. 이제 손님이 5억 1천에 내놨으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돼서 좀 5억 1천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하고 말죠. 근데 그거는 이제 FM 브리핑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장차 거래할 금액을 브리핑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까지 모두 설명하는 거예요. 보수는 3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하고 브리핑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것도 그냥 보수 얼마입니다 라고 하고 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돼요. 공법상 제한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제시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허가 안 받으면 계약 무효고, 허가 안 받고 계약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브리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돼요. 그럼 시설물의 상태는 건축물 내부 시설이거든요. 그럼 건물 내부에 있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보일러, 배수. 이거예요. 승강기도 있죠. 그래서 이거 파손 여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되는지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 주고, 일곱 번째는 벽면 도배 상태를 모두 설명해야 돼요. 벽에 근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벽면 도배 상태를 모두 브리핑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로 환경 조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 조건은요,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이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기억하세요. 환경 조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조, 소음, 진동을 얘기한다. 다시, 일조, 소음, 진동이 환경 조건이에요. 일조량은 어떤지,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데 이거 소음은 들려오는지, 지하철 지나갈 때 진동은 있는지, 이게 설명해야 돼요. 일조, 소음, 진동을 설명해야 되고,
번째로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입지가 바로 주변 환경이에요. 도로 몇 미터 폭을 이 물건이 접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사는 지하철 몇 번역 몇 번 출구로 나오는지, 다음에 버스 정류장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얘기고, 백화점, 학교,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얼마나 떨어진지 설명해야 돼요. 이게 입지가 주변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취득과 관련된 조세죠. 취득 의뢰인에게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까지만 브리핑하면 되고요. 보유 관련 조세나 양도 관련 조세는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매매 중개할 때 매도인께서는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는지 꼭 물어보죠. 또 취득 의뢰는 취득세 얼마 정도 나오는지 꼭 물어봐요,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세법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매매 중개할 때는 세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용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 괜히 세액 잘못 설명했다가 이게 틀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자, 그래서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된다. 이게 바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였습니다. 10가지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제도를 공부한 적 있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때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확인 설명사항과 아주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를 잠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재 어디로 돌아가시냐 하면, 교재 거기 60쪽 있죠? 찾았습니까? 60쪽에 거기 보충학습 부분에 말이에요. 공개해야 하는 주요 내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에 말이에요. 공개해야 되는 주요 내용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감만 잡고 가겠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확인 설명사항과 정말 비슷하거든요. 정말 비슷한데, 자, 보시면은 그 전속을 체결한 개공은 물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하는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1번 중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및 기본적인 사항,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과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등 중사물의 권리관계 공개하라고 그랬죠.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이가 발생했어요. 지금 보시면 권리관계를 공개하는데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네요, 지금. 이거는 사생활정보 비밀 요거 보호한다는 취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인적사항 공개 금지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설명을 할 때, 취득의뢰인에게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할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마다 공개할 때는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다시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을 일단 공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의 밑줄이죠. 확인 설명사항에 명문으로 공시지가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 의뢰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요, 교재에 요 내용밖에 안 써 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확실히 이거 정리해야 될 건데, 권리관계 공개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 공개해야 되고, 거래 예정액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 공개해야 되고, 시설, 벽면도배, 환경, 입지 모두 공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공시지가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개할 정보에 이 보수 있잖아요. 보수 부분하고 취득 관련 조세 있죠? 이거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차이가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가 4가지가 일단 차이가 발생되는데, 자세한 내용 우리가 이제 다음 순환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을 위주로 암기할 거고요. 공개할 정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다시 그럼 확인 설명 의무 뒤로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확인 설명서 작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확인설명서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중개가 완성돼 거기 양괄호 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사가 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당해 중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서면의 명칭이 중사물 확인설명서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바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이런 내용인데 그 옆에 표준서식 사용이라고 67쪽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의무가 있죠. 그러면 거기 서명 및 날인 그 부분을 잠깐 보시죠. 개업공사, 법인에게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의 분사무 설치되어 있는 분사무 책임자를 말한다. 개업공사는 중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한 후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밋이란 말이 동그라미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3년의 동그라미 치시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 중개행위 두 번째예요. 그럼 지금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인데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개업공사예요. 의무는 개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다만 소속공사는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존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냐?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한대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근데 실무적으로 거래계약서 쓰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습니다. 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 법정서식이 있느냐? 우리 교재에 표준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이 있죠, 당연히. 물건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그 다음에 토지 서식,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갖고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영문 서식도 있어요. 국문 서식 외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영문 서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의 종류에 따라 맞는 서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여 몇 부 이상을 작성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3부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서 교부는 양쪽 모두에게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3부고 한 부는 보관해야 되니까 기본 3부예요. 그럼 공동중개라면 4부 이상 작성해야 되죠. 4부 이상. 그래서 이제 3부 이상을 작성하여 이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랬는데 이건 쌍방교부예요.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보관을 몇 년 해야 되느냐? 3년이에요. 서류 보존이 지금 두 번째 등장했죠. 전속중개약서 3년 보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설명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본 보관하든 상관없고요. 사본을 보관해도 상관없고요. PDF로 읽어갖고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확인설명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때는 보관 의무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문서를 쓰지 않고 전자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문서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상으로 전부 다 서명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전자계약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네 인정은 도장을 찍어야 계약하는 맛이 나죠? 더군다나 내가 아파트 샀는데 문서 하나도 없이 내가 샀다가 하면 그게 어디 산맛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잘 활용 안 하고 있는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관 의무가 일단 없습니다. 자, 그럼 원본을 보관하든 사본을 보관하든 전자문서를 보관하든 일단 상관이 없다. 그래서 3년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성된 확인설명서는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and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름을 자필로 쓰는 거예요. 쓰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둘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명만을 하거나 날인만 하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이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이때 누가 서명 날인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공은 무조건 해야 돼요. 소공이 썼다 하더라도 개업공사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고요.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에 설명서가 써지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하면 되고요. 여기에 더하여 누가 돼야 되느냐?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 있죠? 이자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주셔야 돼요. 함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이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중개행위 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확인 설명했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다든가예요. 이때는 소공도 함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 중개행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여기 확인 설명에는 상태에 관한 자료일권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건 이제 후일 기본서가 나오면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핵심 중개행위를 봤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요. 확인 설명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확인 설명서는 정확히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했더라도 확인 설명서에 써 있으면 이건 브리핑 한 걸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증거자료로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명서는 성실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은 어눌하게 하더라도 설명서는 정확히 작성해 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가면 설명서가 결국은 이제 증거자료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